구독자들 하셨습니까? 날이 점점 더워지고 해충이 날아다니는 여름이 된 게 실감이 나는 날씨입니다. 여러분은 라이딩을 잘 하고 계신지요? 저희는 하안고에 들어갔습니다. 아마도 8월 말까지는 라이딩을 쉴 것 같고, 라이딩을 하더라도 근교 대청호반이나 한 바퀴 도는 정도 라이딩을 유지할 듯 합니다. 여름에도 라이딩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 도로에서 만나지 말았으면 하는 운전자들입니다. 저희는 오토바이를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한테 배우고 탔습니다. 당연히 면허도 없었고요. 그 당시는 오토바이는 DH88, 그냥 88이라고 불렀던 오토바이죠. 3단 로타리 기어 88cc 그렇습니다. 예. 라이딩이라고도 할 것도 없이 밤에 아버지 주무실 때 몰래 끌고 나왔다가 밤새 도로다니다가 새벽에 몰래 갔다 오는 그런 도둑주행이었습니다. 둘이 타고 다니면 88cc 오토바이는 폭주를 해도 당연히 속도는 80km도 간신히 안 나옵니다. 그래도 그때만큼은 진지했고,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뺑뺑이 돌리는 학교 생활에 찌든 몸과 정신을 위로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여름밤 시원한 밤공기와 굉음을 내며 죽여달라고 하는 듯한 힘들어하는 엔진을 돌리면서 달리던 대청댐길,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희 라이딩 역사는 거기서 시작했고, 그 느낌으로 아직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와 라이딩은 맛있는 거 먹는 거, 관광지 구경하는 것은 항상 차선입니다. 그냥 달리는 거죠. 바람 맞고 풍경을 보며 달리는 맛으로 라이딩합니다. 그리고 20대 전부를 군생활로 보내고 30대에 시작한 사회생활은 저 같은 경우는 배달 오토바이로 시작했습니다. 저희 배달은 요즘 배달과 다른 우유 대리점이었습니다. 그래서 DH88, CT100, 텍트 엄청 많이 타봤습니다. 아무리 대리점장이라도 배달원이 구해지지 않는 단독 주택단지는 오토바이로 우유를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한 3년 동안 대리점장을 하면서 한 달 빼고는 매일 2-3시간씩 새벽에 오토바이를 탔던 것 같습니다. 힘도 안 들고 정말 재밌었습니다. 어느 겨울 새벽에 12번을 넘어진 적도 있고요. 우유 요구르트 다 엎어져갖고 다 터지고 길바닥에 나뒹굴어가지고 얼마나 승질이 나든지 길바닥에서 울어본 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이제 MR을 끌고 나갔죠. 그리고 괴산, 이화령, 단양, 대천, 속리산, 대청댐으로 한 바퀴 돌고 퇴근하는 것이 유일한 낙인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쫄깃한 경험도 많이 했고, 위험한 순간도 여러 번 있었고, 저속무턱도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길바닥에서 많은 위험한 순간을 겪으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부류는 피하자 라는 생각이 생긴 거죠. 편견이 생긴 것일 수도 있고요, 고정관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확률적으로 피해야 안전하다고 체감적으로 느낌이 오는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는 차종으로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저는 차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문제죠. 내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거나 차를 운전하거나 할 때 느낀 점은 같습니다. 오토바이 라이딩에서 한정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부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할아버지 할머니 운전자입니다. 일단 이분들은 위험한 것, 본인이 잘못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사고가 나도 왜 사고가 났는지, 무엇이 위험한 행동인지를 모를 뿐더러 위험한 순간이 발생하면 대처가 안 되는 순발력을 가지고 있죠. 또 고집이 세서 그런지는 몰라도 절대 남에게 배회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1차선으로 정속 주행한다거나 아니면 절대로 주의를 살피지 않고 운전하는 분들이 많죠. 지방 국도를 달리다 보면 화물차들과 나란히 1차선에서 저속 주행하면 진짜 환장합니다. 또 꼬불꼬불한 왕복 2차선 오르막을 만나면 대부분 저속 차선이 있는 경우에는 저속 차선으로 양보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이분들은 저속 차선으로 안 갑니다. 답이 없죠. 저도 나이가 먹으면 같은 상황이 되기는 할 텐데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저는 하는 느낌 있으면 오토바이도 손 뗄 예정이고요, 한 번이라도 운전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면 운전면허 반납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면 되겠죠. 두 번째는 여성 운전자, 아줌마들, 그런 부류입니다. 2005년 이후로 많이 등장한 부류인데요, 그전에는 여성 운전자들이 간혹가다 있어도 이런 부류는 많이 없었어요. 운전하는 형태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같은데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분들은 목적의식이 뚜렷합니다. 즉, 자기가 가는 길과 목적지가 정해져 있고 반드시 목적을 달성해야 하는 목표지향성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법과 남들의 시선, 배려, 양심 따위는 필요가 없는 부류입니다. 일단 주차를 해도 나의 목적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이 도로 한복판이든 인도든 일방통행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도로 주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이 일방통행, 역주행이든 어디든 최대한 가까운 최단거리를 선택합니다. 그냥 차에 켜진 내비게이션은 그냥 옵션일 뿐 내가 가는 길과 상관이 없고,
내가 가는 길이 올바른 길이라고 하는 파이오니아 정신이 아주 뚜렷한 분들입니다. 이런 파이오니아 정신은 같이 탄 동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용기를 얻어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류는 대부분 잘못해서 상대가 목숨이 위험할 뻔한 상황에 놓였는데도 고개 까딱하면 모든 게 용서가 되는 줄 압니다. 뻔뻔하기도 최고죠. 그리고 사고를 유발해도 나랑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냥 내 차에 피해만 없으면은 상관이 없죠. 사고 치고 그냥 가던 길 가는 것이 일반적이죠. 나중에 경찰에 불려나와서 사고 조사 받아도 몰랐다고 우깁니다. 그래서 더욱 처벌 수위를 높이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이런 분들이 대부분 달리는 차에서 화장도 합니다. 저는 진심 무서워서 그런 차는 멀리합니다. 멀리 피해가죠. 여성 아줌마 운전자 중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는 일단 차에 사이드밀러가 접혀있고요, 차를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보고 화장하는 아줌마, 실제를 보면 지립니다. 간혹 가다가 아침 출근길에 한 명씩 볼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즘 부쩍 많아진 자율주행 운전자들입니다. 이분들은 도로의 차량 흐름 따위는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차량 연비입니다. 그리고 차량 운행 점수죠. 그것이 고속도로든 4차선이든 지방도든 2차선 도로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도로의 지정속도로 세팅되면은 모든 운전은 차가 알아서 합니다. 뒤에 차가 밀리든 말든 화물차와 병렬주행을 하든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합니다. 왜? 본인은 법을 어긴 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꼭 1차선 주행만 합니다. 왜냐고요? 중간에 차선이 있으면 달리는 동안 계속 양쪽 차가 지나가면서 센서가 알람을 줘서 귀찮고, 또 가끔 차선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1차선이 확실히 안전하고 편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도로 위의 신종 사이코패스라고 봅니다. 평일 고속도로가 밀리면 100% 맨 앞 차량 중 한 대는 이런 차가 유발하는 교통 흐름 방해입니다. 외국에선 이런 교통 흐름 방해를 하는 것도 단속을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단속을 안 하니 이런 현상이 유독 심한 것 같습니다. 간혹 이런 부류 중에는 운전 중에 책을 읽는 경우도 봤습니다. 네 번째, 도로 위의 양아치입니다. 이런 부류는 대부분 뒷유리창에 튜닝 스티커나 아이가 타고 있어요 스티커가 붙어있는 경우가 많죠. 이 사람이 오토바이를 타는 것인지 차를 운전하는 것인지 헛갈릴 정도로 요리조리 갈짓자 운전을 하죠. 그리고 운전대에 모든 분노를 담아서 운전을 하듯 기분에 따라 가끔은 위협운전도 합니다. 이런 인간들 보면 급동이라서 급해서 저러나 보다 하고 그냥 보내줍니다. 그러나 멀리는 못 가요. 다음 시로등에서 꼭 한 번씩 만나죠. 이런 부류의 공통점은 경찰을 보거나 경찰차를 만나면 급 공손해지죠. 다섯 번째, 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자동차입니다. 저는 몇 번 역주행 교통사고를 당할 적이 있었는데요. 전부 할아버지나 여성 운전자였어요. 고속도로 출근을 나가는 커브에서 아니면 국도나 고가도로를 내려가는 내리막길 진입로에서 갑자기 차가 나타나면 답이 없죠. 가끔 이런 차 만나면 순간 제 뇌가 정지를 해요. 이거 내가 잘못 들어온 건가? 맞는데? 왜 그러지? 저건 뭐야? 욕 나오죠.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로 어떻게 역주행을 들어왔지라는 생각되는 것도 가끔 있어요. 이런 분들은 사고가 참 창의적이에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해가 안 갈 때가 많거든요. 그리고 유리창 열고 역주행이라고 얘기해주면 아니라고 우기기까지 하는 경우는 양반이고요. 되려 저보고 역주행한다고 큰 소리 치는 경우도 봤어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게 문제죠. 옛날에는 몇 년에 한 번 경험할 것을 요즘에 1년에 한 번씩은 경험하는 것 같아요. 참 문제가 많은 상황이죠. 여섯 번째, 음주운전입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음주에 관대한 나라라서 그런지 몰라도 음주운전은 뉴스에 많이 나오죠. 법원 판결문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36%면 장소를 가릴 것 없이 아무데나 쓰러지게 되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며 근육에 힘이 빠져 중심을 잃고 대수변을 함부로 하게 되고 호흡이 완만해지고 체온이 떨어지며 방치해두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그 사망의 분기점은 통상 혈중 알코올 농도의 0.5% 내외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혈중 알코올 농도 0.297%에 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등의 정차 중에 뒤에서 누가 때려 박았습니다. 차에서 나왔는데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도 없고 말을 횡설수설하고 몸을 못 가누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죠. 현장에서 합의보자고 그러는데 신고했습니다. 일단 음주 측정을 하러 벤치까지 한 5m도 못 걸어갈 정도로 취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찰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런지 몰라도 압력을 행사하려고 별짓을 다 하더라고요.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합의보자 그래서 조사 작성하는데 녹취하고요. 사고조서에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등에서 정차 중에 사고라고 표기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민식이법이 없어서 그렇게 강하게 처벌받지도 않았는데 반드시 문구를 삽입을 요구했고요. 엄격히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담당 경찰의 친구가 총경인데 본청에 있다. 쪽팔려서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렇다. 상황이 그렇다. 그러니까 태도가 많이 바뀌대요.
그래서 진단서 2주 첨부해서 조사 마치고 결과 알아보니까 음주운전 3례 경력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다시 면허 취득한 지 몇 달 되지도 않는 상황이었고, 이번 음주로 다시 면허가 취소됐죠. 그리고 벌금은 한 거의 1,000만 원대 가까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차 수리비에 본인 그랜저 차량 수리비 벌금 합산하면 거진 한 2천만 원 정도 날린 셈이 됐습니다. 그 사람은. 요즘 같았으면 실형 나왔죠. 그 당시에는 그래도 민식이법이 없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술을 못 먹습니다. 집안 내력이 술을 못 먹는 집안이지만은 알코올 알러지가 심해서 술을 먹으면 제가 못 버텨요. 젊었을 때 군생활 시절에 강권하는 문화 때문에 몇 번 먹어본 적도 있어요. 전방에 있을 때 강제로 술을 먹어서 한 차에 9명 타고 운전하고 부대에 돌아왔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기억이 없는 거예요. 차 키는 차 안에 꽂혀 있고요. 일어나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후로는 절대 술 입에 대면 운전대 안 잡아요. 그래서 회식하면 매번 운전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대리비 안 들어간다고. 그때는 대리비도 없었죠. 그리고 회식을 멀리 가서 해도 제가 술을 안 먹으니까 운전해서 집에 태워다 주니까 얼마나 편하겠어요. 자기들도 편하니까 그다음부터 술을 안 먹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다음부터 음주운전이 없었습니다. 평생 딱 한 번 해본 거죠. 7번째는 운전 중 통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통 흐름을 깨는 가장 흔한 경우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차가 이상하게 천천히 간다든가 간혹 한 번씩 갈짓자로 간다든가 이런 경우인데요. 대충 추월해갖고 확인해보면은 거의 통화 중이거나 핸드폰 만지작거리거나 문자하는 경우죠. 크락션으로 지적하면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만은 참 좀 그래요. 핸드프리 써도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8번째는 졸음운전입니다. 제가 밤에 운전을 많이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요즘은 많이 목격하지는 못했는데 예전에는 되게 많았어요. 저도 경험을 해본 적이 있고요. 특히 화물차 하시는 분들이 많이 졸음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람 졸리면 답이 없어요. 저는 낚시 갔다가 졸려갖고 국도 공터에서 자다가 다음날까지 자서 출근을 월요일날 못해서 월차를 쓴 적도 있습니다.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이게 상업이다 보니 시간과 돈이라는 것 때문에 쉽게 쉬지 못하는 경우라서 아마 그런 듯합니다. 졸리면 쉬다 갑시다. 9번째 화물차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문제가 많은 게 요즘 1톤 화물차인데요. 1톤 화물차가 출력이 좋아져가지고 요즘은 밟으면 한없이 나가죠. 거의 200km 찍을 정도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도에서 만나면은 1차석 정속 주행하는 차들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이런 차들은 화물 결박이나 포장도 안 씌우고 그냥 다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리고 피해줄 생각이나 그런 것들은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환장하죠. 그래도 그냥 피하는 게 답이죠. 간혹 화물차에 큰 화물이나 적재물을 초과하여 싣고 다니는 경우를 가끔 보게 되죠. 화물 적재 상태가 불량해서 뭐라도 하나 떨어질 경우에는 진짜 큰일 나는 거죠. 오토바이 타다 이런 차 만나서 뒤에서 떨어졌다 그러면은 같이 죽는 거 아니고 나 혼자만 죽는 거죠. 블랙박스가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이라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런 보상도 못 받죠. 피하는 것이 답이죠.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대부분 대형 화물차 하시는 분들은 뒤에 오토바이 따라오면은요 1차선에서도 노견으로 붙어도 피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1톤 차들은 그런 것도 없죠. 오히려 추월하려고 돌리면은 오히려 더 달리죠. 그분들의 심리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10번째, 브레이크 등이 주기적으로 점등하는 차들이 있어요. 이런 부류는 아직도 왜 그러는지 못 알아냈습니다. 제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한 100m에 한 번씩은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뒤에 따라가다 보면 정말 짜증납니다. 어느 유튜버가 이런 차량들은 대부분 양발 운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확인을 못했어요. 진심으로 세워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러는지, 왜 가다가 그렇게 브레이크를 계속 주기적으로 밟는지. 또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지정속도 60km 도로에서 한 50km 정도 달리다가 카메라 나오면 40km로 감속을 합니다. 이럴 때는 저도 욱해서 욕합니다. 추월도 못하고. 제가 운전 경력은 한 30년 되고요. 오토바이는 한 20년 타고 다니면서 경험해본 도로에서 만나지 않았으면 하는 운전자 부류를 나열해봤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경험들이 있을 줄 압니다. 경험들은 댓글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한낮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은 아스팔트가 끓는 경험을 하게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7월이면 본격 장마가 온다고 합니다.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아지는 시기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남을 불쾌하게 하는 운전은 우리만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